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그저 빠른 속도로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CNN 20년차 베테랑 기자는 사실 한국을 과도한 경쟁과 불안한 사회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카메라에 담긴 믿기 힘든 현실은 그녀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통제와 불안 속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강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라고요? CNN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다큐멘터리.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라는 격렬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한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CNN 소속 다큐멘터리 기자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문화와 사회를 취재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선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반도 국가,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숨은 사회적 압박, 과도한 경쟁 같은 것들 말이죠. 미국 내 언론에서 접한 한국은 매력보다는 피곤한 나라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서울 취재를 제안받았을 때 내심 또 하나의 과장된 아시아 성공 스토리쯤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K-파프, 삼성, 빨리빨리 문화. 뻔한 얘기들만 나오겠지.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혼란이 없었거든요. 미국 공항처럼 직원들이 큰 소리로 지시하지도 않았고 승객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랐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조용한데 어떻게 더 효율적이지?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니까 심사관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미국에서도 공항 직원들이 외국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걸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 차례차례 기다렸어요. 미국이라면 벌써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서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미 첫 번째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질서 있는 속도 마이너스 이게 뭘까?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서는데 기사분이 제 짐을 직접 트렁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물티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택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서비스였죠.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영어로 말해도 금방 알아들으시더군요. 그래서 강남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더니 강남 어디요? 역 근처요. 아니면 CGV 쪽이요? 하고 되물어보셨어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단순히 목적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은지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첫인상은 복잡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통정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크게 짜증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뭔가 다른 리듬이 있구나.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한 다음 바로 영어로 바꿔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지도와 함께 맛집 리스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강변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건 정말 일부분이었구나. 첫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미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만 알고 있던 한국에서 오히려 차분하고 배려 깊은 모습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뭘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얼마나 다를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과연 일주일 후에 저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제 예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혼란이 없었어요. 미국의 주요 공항들처럼 직원들이 큰 소리로 지시하거나 승객들이 짜증스럽게 항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역시 기다려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며 차례를 기다렸고 누구 하나 새치기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네며 한국어를 못한다고 몸짓으로 표현했더니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능숙한 영어로 관광 목적인지 물어보더군요. 발음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친절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진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바로 앞에 몰려들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벌써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제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걸 본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움을 제안해 주는 거였어요. 정중히 괜찮다고 했더니 제복 입은 직원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라며 공항 내 안내 데스크 위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공항철도 표를 사러 가는 길에 길을 헤매고 있는데 청소를 하던 직원분이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공항철도 입구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여행 되시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표를 사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자동 발권기의 영어 메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기계 옆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전철이 오기 전에 미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차례 탑승했어요. 이런 질서는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질서와 매너라면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제 짐을 직접 트렁크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었고 뒷좌석에 물티슈와 휴대폰 충전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분이 바로 알아들으시더니 지금 교통이 조금 막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한국 서비스의 수준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질서와 친절이 사회 시스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거예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 미국 신용카드가 갑자기 해외 결제 차단된 거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봐도 시차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현금도 얼마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취재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테이블에 QR코드를 가리키며 그걸로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직접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니 영어 번역까지 지원했고 놀랍게도 현금 결제도 QR코드로 가능했습니다. 주문 후 카운터에서 현금을 내면 자동으로 주문 완료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어도 모르고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곳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죠. 그런데 한 시민이 제가 헤매는 걸 보고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그분이 번역 앱을 사용해서 소통했어요. 그리고 지도 앱으로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 지도가 건물 내부 구조까지 나와 있어서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도 놀라웠습니다. QR코드로 메뉴를 보는데 음식 사진과 리뷰, 영양 정보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주문 후에는 조리 시작 거의 완성 서빙 준비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앱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포기하려던 순간 호텔 직원이 여권으로도 인증 가능하다며 도와주었어요. 가입을 완료하고 앱을 열어보니 새벽 2시에도 수백 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치킨을 주문했는데 주문 접수 조리 포장 배달 시작 단계별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배달기사님 위치까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3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을 때 완전히 놀랐습니다. 새벽 2시에 아이스크림까지 주문해봤는데 이것도 30분 만에 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루 종일 겪었던 위기 상황들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외국인도 배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저는 한강에서 야경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감독이 갑자기 몸살로 쓰러져서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혼자 밤에 강변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값비싼 촬영 장비를 들고 말이죠. 호텔 직원에게 밤 10시에 한강을 가는 게 안전한지 물었더니 그분이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한강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한다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지,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한강공원역에서 내리는 순간 제 걱정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강변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치킨을 먹는 가족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면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올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한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촬영하는 거냐며 한강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하시면서 한강의 명소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촬영을 계속하면서 주변을 관찰했는데 경찰이나 보안 요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용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친구들과 산책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미국 여성으로서 밤에 혼자 공원에서 운동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취한 남성 몇 명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개입한 거예요. 강요하거나 위협적이지 않게 그냥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고 큰 소동도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한강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 강변에서 데이트하는 연인들, 늦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촬영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혼자 산책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강변을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일들을 되새겨봤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경찰력이나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데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할머니까지 자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셋째 날, 저는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카드와 현금, 심지어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저는 근처 상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점 주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서에 신고를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은 주변 상점들의 지갑을 봤는지 물어봐 주었어요. 이때 제가 처음 주목한 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우리 딸도 이런 일 당한 적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심지어 우리 엄마라는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인인 제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개인적인 것까지 우리라고 부르는 걸까요? 다행히 2시간 후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이 주워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우리나라 처음 왔냐며 이런 일로 기분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라는 표현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대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팀이, 우리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사용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내 상사, 내 팀, 내 프로젝트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칠 더 관찰해보니 이게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갑 분실 사건 때처럼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 우리 의식이었던 거예요. 택시 기사분과 대화하다가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기사분이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인데도 경제 상황을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 의식은 코로나 팬데믹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법적 강제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실제로 팬데믹 초기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95%를 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저에게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개인보다는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다며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주의가 개인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도 한강에서 취한 사람들을 시민들이 조용히 달랜 것도 모두 이런 우리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가 있었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라는 한 단어 속에 한국 사회의 DNA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위기 극복 능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깊이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K-방역을 많이 다뤘지만 정작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 기록, 손 소독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번거로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방역 성공 비결이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강제하기 전에 이미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말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약국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축적된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감염병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고 개인의 방역이 곧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명동과 강남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을 관찰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외에서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 시민과 대화를 나눠보니 더욱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 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타적 사고방식이 바로 한국 방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이런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지만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대화도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불편함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을 때 시민들은 이를 감시나 통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하고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런 협조적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일 정확한 확진자 수와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시민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을 조절했어요.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가 잘 작동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령층의 협조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고령자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고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고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대응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높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고령층까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는 평소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K-방역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합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결국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취재를 마치며 깨달은 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단순한 방역 성공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주의 문화와 우리 의식에 감탄했던 저였는데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변화를 감지했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회식을 거부하고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개인의 시간과 행복을 중시한다고 말했어요. 한 회사원은 상사가 회식에 참석하라고 해도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면 정중히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예전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회식 거부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 이 단어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필수적인 가치가 되었어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거죠. 이런 변화는 기업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는데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재택근무 제도, 무제한 휴가 정책 등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 변화가 기존의 집단주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50대 상사는 여전히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여긴다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갈등이 파괴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기성세대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도 조직의 화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문화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숍이 주로 사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혼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조용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거 문화에도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결혼과 함께 독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홍대와 강남을 오가며 만난 젊은이들 중에는 해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서구 문화를 직접 경험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서구식 개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적 특성과 결합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완전히 이기적이지는 않은 절제된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회식은 거부하지만 동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야근은 싫어하지만 팀 프로젝트의 마감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는 정치 참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어요. SNS를 통해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온라인을 통해 정치 참여를 하는 것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소비 문화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 사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명품보다는 개성 있는 소규모 브랜드를 선호하고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젊은 세대를 만나며 느낀 건 한국 사회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이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를 마치며 저는 처음 품었던 편견을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울은 단순히 속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과 신뢰, 집단과 개인, 전통과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역동적 실험장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효율성,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친절함, 외국인도 배려하는 세심함까지. 이 모든 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경험한 디지털 혁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신용카드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기술이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한강의 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안전함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경찰력이나 감시가 아닌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진 안전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작은 단어 속에 숨어있던 집단의식의 힘도 놀라웠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저에게는 처음에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고 지지하는 강력한 안전망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방역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젊은 세대를 통해 본 변화의 바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1억 뷰를 돌파했고 단일 다큐멘터리로는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격렬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서구 언론들이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가 혼자 산책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여러 방송사들이 검증팀을 파견해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제야 세계는 한국의 놀라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한국이 단일한 색깔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집단과 개인, 효율과 배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다면적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한국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취재해봤지만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실험실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려준 일주일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전 세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처럼 우리 모두의 미래도 더욱 밝고 희망차기를 바랍니다.